안녕하세요. 2021년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사업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최다예, 풍은지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평택시 꿈드림의 밴드 동아리 꿈딴딴 청소년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시작했는데요. 바쁜 일정 중에도 공연을 위해 매주 열심히 합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꿈딴딴의 공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관객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즐겁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의 식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와 해결 방안에 대한 두 번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 전문 노무사와 청소년 근로자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수 최낙타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강연해 주실 노무법인 다한 대표 김승래 노무사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인노무사 김승래라고 합니다. 저는 공인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인노무사에 대해 직업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예. 노무사는 노동인권에 대해서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는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맡게 된 부분 자체가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 근로관계인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권리침해가 발생되는지, 그 권리침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다른 노무사님이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많은 노동인권에 대해서 다룰 수는 못하긴 하겠지만, 이런 일선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인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단 노동이라는 게 뭔가요? 일반적으로 노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힘든 일, 현장일, 육체노동, 가치가 적은 일,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 자체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 당시에 노동운동,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불온시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동이란 부분 자체는 그렇지가 않죠. 노동이란 부분 자체는 임금이나 어떤 재화를 목적을 위해서 나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이란 부분 자체는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마땅히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 이 부분 자체를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노동인권이라는 부분 자체를 하기 있어서 우리가 임금을 제공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하고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일을 할 때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할 때는 노사 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맺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는 힘의 불균형이 생기죠. 즉 사용 종속이라는 이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는 힘의 불균형이 생겨서 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동자가 약자인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맺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사용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근로계약을 맺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법으로는 이런 부분 자체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법에서는 대표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를 다루는, 근로조건을 다루는 근로기준법과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보호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 즉 나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시키거나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개인의 힘으로는 약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 즉 노동조합이 있겠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대표적인 법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용자에게 목소리를 내는 단체입니다. 아마 이 노동조합의 파업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급식 종사원들의 파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파업도 있었고, 환경미화원, 택배원, 그 다음에 경비 노동자, 전부 다 이렇게 파업을 했었죠. 이 파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파업을 할 때 어떤 걸 느꼈나요? 아마 대부분은 나와 관계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불편함만 느꼈을 겁니다. 왜 그분들의 파업 위해서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지? 왜 내가 학교 급식을 못 먹어야 되지? 내가 왜 도시락을 싸갖고 와야 되지? 아니면 내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왜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분들은 내가 뭔가 더 받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내 노동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즉 안전한 일터,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대우, 어떤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힘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약한 힘을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나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생각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겪을 사소한 작은 어떤 불편함을 좀 참아주고 또 그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미래에 또 앞으로 그 조직원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권리 침해 당한 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또 힘을 모아야 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사자가 되었을 때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았을 때 내가 나의 노동인권의 침해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부분 자체를 같이 응원해주고 나의 불편함 때문에 짜증이나 이런 걸 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목소리 내는 그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면 보다 나은 노동인권으로 보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노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 근로관계인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해서 나의 노동을 제공했을 때 현장에서 내가 어떤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장을 구하든 아르바이트를 구하든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인 광고를 보겠죠. 내가 어떤 데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뽑는 직장을 알아보게 되겠죠.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이력서를 내고 거기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요청이 오면 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 면접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근로 조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루에 몇 시간 그 시간을 대고하면 얼마만큼의 임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자체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근로계약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부분 자체는 근로계약서인 부분인 거고요. 다만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물론 근로계약서 부분 자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면을 작성한 부분을 근로자한테 환불을 교부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면을 작성을 해야 혹시 나중에 부당한 대우 또는 처음에 약속했던 조건과 달리 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라는 부분 자체 현실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죠. 특히 알바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더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만약에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인 광고에 나와 있는 근로 조건을 캡처해 놓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고 얼마만큼 임금을 주기로 했다라는 거를 꼭 메모를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했던 것보다 많이 달리 지급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증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권리구제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 부분에 있는 조건부 자체는 다 최저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그 근로조건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건 다 무효가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시간 얼마, 임금 얼마 주겠다라고 하고 대신에 지각을 하면 얼마를 공제하겠다. 아니면 벌금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 또는 네가 이런 뭐 접시를 하나 깨뜨렸다. 아니면 어느 손해를 발생했다. 그러면 얼마를 손해배상액으로 내야 된다. 또는 한 달을 다 근무하지 않으면 한 달치 임금을 다 못 준다. 줄 수 없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 자체는 다 무효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위약 예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발생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미리 손해배상액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로계약서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기재되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로계약 작성하려고 하면 내가 그 직장에 갔을 때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로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알고 있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인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말하는 것도 휴식 시간입니다. 이 근로시간하고 휴게 시간의 차별은 사업장 내에 있는 건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그러니까 자유롭게 쉬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쉬지 못하는 시간은 다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시간이 있죠. 여기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야, 9시에 일을 하기 전에 뭐 작업도 입어야 되고 또 주변 환경도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30분부터 출근해 라고 하면서 30분에 출근하지만 임금 계산할 때는 9시부터 계산해 줍니다. 왜? 30분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생산력을 제공하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시간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임금을 안 줍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왜? 이 작업 준비 정리한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다 근로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사 사업주가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근로시간을 볼 수 없어서 임금 안 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애매한 개념이 대기시간이라고 있죠. 대기시간이라는 건 뭔가요? 휴게시간하고 좀 비슷하죠. 대기시간이라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발레파키 타는 요원이에요. 근데 발레파키 타려면 차가 들어오면 내가 차를 가지고 주차를 시키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차가 안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앉아서 쉬죠. 안 오니까 일을 안 하고 있죠. 일 안 하고 뭐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얘기합니다. 너는 이건 쉬는 시간이야. 왜? 일을 안 했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대기 시간 동안 근로 시간입니다. 왜? 뭐가 없어요? 내가 대기는 하고 있지만 자유가 없죠. 네.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를 못해요. 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나는 거기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차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응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대기 시간, 작업 준비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근로 시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휴게 시간이란 부분 자체랑 좀 구분되죠. 어떤 구분인지 알겠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말로만 문서상으로만 휴게 시간을 적어놓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근로 시간을 그러면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자유롭게 맺는데 마음대로 자유롭게 맺을 수 있을까요? 뭐 10시간, 20시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예.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합니다. 그게 알고 있듯이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라는 법을 정해놓습니다. 이 정해져 놓은 한도로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당사자 간, 즉 노동자하고 사용자 간의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정 근로 한도 내에서, 이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이걸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정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일 8시간, 24시간은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에 15세에서 18세까지는 연소 근로자라고 18세 이상 근로자를 성인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 근로자는 더 성인 근로자도 두터이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소 근로자는 근로시간 한도가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입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청소년 분들은 18세 미만 근로자라고 18세 미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7시간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는 35시간밖에 못 합니다. 그 이상 근무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 근무를 못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장 근로라고 해서, 자, 여기 나왔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연장 근로시간 나옵니다. 자, 법정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최고의 한도를 말하는 거고, 소정 근로시간은 그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 간 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고, 연장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된 시간, 그 다음에 연수 근로자는 일주 35시간, 일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라고 말을 하고요. 이 연장 근로 부분 자체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르바이트에서 난 5시간, 하루에 5시간 하고 근무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일이 많다고 1시간만 더 해달라고 그래요. 안 돼,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안 돼. 너 무조건 1시간 해야 돼. 안 하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그 1시간의 연장 근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연장 근로를 시키면 50%에 대한 가산을 줘야 됩니다. 내 시급이 10,000원이면 그냥 1시간 더 하면 10,000원만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장 근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1.5, 0.5를 더 가산해서 15,0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업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연소 근로자는 일 7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킬 수 있대. 그러니까 오늘은 5시간 했지만 내일은 6시간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7시간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7시간까지 하고 7시간치에 대해서만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정근로시간, 약속한 시간을 이 5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5시간을 초과하는 건 다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데 7시간 범위 아니라고 해서 연장근로로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사업주도 계시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셔야 될 부분 자체는 내가 정해진 소정근로 시간을 넘는 거는 다 연장근로다. 연장근로는 1.5 가산해서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라고 하면 해가 졌을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법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야 됩니다. 그죠? 다만 이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임산부하고 연소근로자는 야간에 근로를 시킬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들은 야간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득이 또는 시켜서 아니면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변론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은 받으실 수 있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때 어떻게? 시급이 10,000원이면 50% 가서 15,000원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특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예.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에 휴일이 어디 있죠? 언제가 휴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그쵸. 또 공휴일. 그쵸. 또 있죠. 여기 휴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뭐냐면 휴일이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법에는 아까 말한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주휴일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일주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는 주휴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그때 휴일이 법정 휴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휴일이 아닙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달력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제한절, 개천절, 한글날 뭐 이런 부분들 자체는 민간 기업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2018년도에 법 개정돼서 이게 2018년 이전에는 법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민간 기업에서는 빨간 글씨가 노는 날이 아니었어요. 빨간 글씨가 노는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201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이 공휴일이 민간 기업까지 유급휴일로 넘어왔습니다. 다만 경과 규정이라는 걸 둬가지고 지금 현재 21년도 현재는 30일 이상 사업장만 유급이고 32만 사업장은 아직까지 유급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무슨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30일 미만 사업장은 아직까지는 주휴일하고 근로자날밖에 휴일이 없다. 그런데 내년도 22년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두 달만 지나면 5인 이상 사업장도 모두 법정 공휴일로 다 흡수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대부분이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30 이상 사업장보다는 5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장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그 빨간 글씨에 놀 수 있다. 놀 수 있다라는 건 놀기도 하고 임금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놀고 그 시급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상시근로자 수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 가산이라 휴일날 노는 게 할 수가 없습니다. 5 이상 사업장만 됐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은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쉴 수도 있어야겠죠. 그 쉬는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일하면 중간에 노는 시간을 휴게 시간을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일했으면 하루를 쉬는 걸 주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년을 일했으면 쉬는 게 연차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라면 생리휴가라고 해서 쉬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휴게 시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휴게 시간은 대기 시간하고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구분된다? 사용자의 종속, 지휘하에 있지 않은 시간, 이 부분 자체를 휴게 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법에는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4시간 일을 하면 30분을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주면 뭐예요? 난 퇴근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30분은 주되 근로시간 중도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 9시간이지만 휴게 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중간에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고 반드시 휴게 시간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 시간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라고 명시만 돼 있고 휴게 시간 말로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나는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휴게 시간에 밥 먹으면서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되고, 또 응대 끝나고 나서 또 밥 먹고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이 아니죠. 밥을 먹는다고 해갖고 휴게 시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던, 내가 안 먹고 잠을 자던, 뭐 게임을 하던,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일 부분 자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주일을 근무를 했으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 자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 쉰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쉬는 건데, 이 주일 부분 자체는 쉬는 건 쉬는 건데 유급으로 쉬는 겁니다.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주일한 부분 자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다 근무를 해야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월, 수, 금을 근무하든 월, 화를 근무하든 아니면 화, 목을 근무하든 일주일에 7일 중에 내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다 개근을 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좀 잘 알아둘 거는 15시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월수금을 일하는데 4시간씩 월수금을 일한다고 한다 그러면 12시간이기 때문에 이분은 주휴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시간씩 월수금을 근무한다고 치면 38, 24시간이기 때문에 이분은 주휴사항이 발생됩니다. 그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가 발생된다. 그리고 근로일이 반드시 5일, 6일일 필요 없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15시간 이상으로 정했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12시, 월수금으로 4시간씩 근무해서 12시간을 일주일에 근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주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많아져가지고, 화, 목까지 4시간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에 20시간을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5시간 넘죠? 그럼 그 주에 주휴가 발생될까요? 네, 15시간 넘었으니까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이 뭐냐면, 주휴시간이라는 부분 자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정 근로시간, 당사자,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나하고 정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나는 사용자하고 정한 시간이 월수금 4시간씩 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12시간 일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일한 건 뭐냐? 이거 뭐예요? 연장. 그렇죠. 연장 근로시간 내지는 휴일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시간만큼 1만 받는 게 아니라 1.5를 받아야 된다. 다만 주휴상은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말로는 소정 근로 시간을 월수금 4시간씩 하는 걸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내내 화, 목을 계속 근무를 시켜요. 예를 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는 소정 근로 시간이 12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15시 이상씩 계속 근무를 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15시 이상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그건 주의가 발생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연차라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예, 연차라는 부분 자체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연차라는 부분 자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어, 어, 1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1년이 안 되면 연차라는 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에 한 달 만근하면 하루에 연차 수당이라는 부분 자체가 월차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을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내가 정해진 근로 일수를 다 개근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발생돼서 3일의 월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하면 3일치의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연차 휴가고요. 다음에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내가 뭐 편의점에 김밥으로 줄게, 뭐 과자로 줄게 이런 현물로 주는 건 안 되고 현금으로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의 대가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임금은 정기적인 정해진 날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은 전액을 줘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장에서 야, 너 저번에 보니까 지각을 했어. 아니면 너 손해가 났어. 그게 손해 난 게 100만 원이니까 네 임금에서 100만 원 제약을 줄게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안 되고 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내 동의 없이 내 임금에서 그 어떠한 명목이라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 자체는 아까 주의사항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산임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 부분 자체가 8,720원이고 내년도에는 9,160원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부분 자체는 이 이상으로 지급돼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수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10%. 그러면 수습 기간 중에는 8,720원에서 10%면 7,848원, 9,160원에서는 8,244원을 이제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수습 기간이라는 부분 자체는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순 업무가 아니고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는 수습 기간을 3개월까지 둘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다. 이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가끔 가다가 회사에서 알바하는데 여기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며칠 쉬었다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며칠 쉬었다 나오라면 나 임금 어디서 받아요? 없죠. 근데 이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서 임금 못 받았을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일상 현장에서는 야, 너 오늘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3일 동안 나오지 마. 일주일 뒤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도 안 주면서.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 부분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퇴직금. 이렇게 1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이제 받을 수 있죠. 퇴직금의 한 달치 임금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당 퇴직금 해당 못 받습니다. 아까 연차 월차 있었잖아요. 그 연차 월차도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퇴직금도 1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만 1인 이상 적용은 되지만 15세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15세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다라고 하면 퇴직금이 발생된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예.
다가올 수 없고, 또 해고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 달치 31분의 통상임금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일단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죠? 예. 다음 시간에는 요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에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두서없게 이렇게 쭉 설명했지만 아무튼 이 계기가 나의 노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정도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작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강연해 주실 분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박정준 노무사님입니다. 노동인권관리 침해 신고 방법에 대해 강연해 주신다고 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근로원익센터에서 나온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노동법 그 침해된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지금 이 나오는 이 강의가 뭐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김승래 노무사님이 그 알려주셨던 그런 법 위반 사항이 그냥 뭐 내가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이제 남아져 있으면은 이런 어떻게 해야지 이제 권리구제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 잘 하시잖아요. 그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제 검색해보고 뭐 전문가를 찾아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감수성을 살짝 높이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이제 직업계고 현장 실습 현장을 이제 점검을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가서 그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같이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노동인권 교육도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인권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만 24세 이하의 이제 청소년들은 그 노동청 그 권리구제를 이제 대리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만 29세 이하까지는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권리가 침해가 됐을 때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나중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노동청이나 이제 노동위원회나 우리가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라고 신고를 할 때 이제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뉴스 보면은 검찰에서 이제 막 박스 같은 거 들고 서류 박스 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노동청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박스 이제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 증거를 제출을 해야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노동청에서 해주지 않고 우리가 증거를 내고 그게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주로 노동청에서 신고를 그러니까 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노동청 사건,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하다가 다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재라고 합니다. 네, 산업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재 이렇게 주로 세 가지가 이제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산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첫 번째로 옛날에 이제 2018년도까지는 내가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사업주 사장님의 도장을 찍어야지만 산재를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장님의 도장이 없어도 그냥 노동자가 직접 그 산재 신청서를 써서 내면은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도장이 필요 없다는 거 하나만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쳤거나 내가 실수로 어떤 기계에 손을 넣어가지고 뭐 맥도날드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실수로 내가 그 감자튀김 그 끓는 기름에 내가 실수로 손을 넣은 거예요. 내 실수로 내 잘못이야. 그래도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해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내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업주의 사장님의 동의 없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실수를 했어도 회사의 업무로 인해서 다친 거면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번, 임금체불, 뭐, 직장 내 성희롱,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노동청으로 가야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하다가 다쳤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하다가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5명이 넘는 사업장이어야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혼자 준비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뭐 전화를 해보시면은 이제 자문노무사님이 상담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은 공인노무사가 상담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건을 대응을 할 거냐라는 점을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저는 일기를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몇 월 며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항상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우리가 편의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편의점이라는 게 쉬는 시간을 뭐 따로 주고 뭐 일하는 시간을 따로 주고 그렇게 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휴게 시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적어둔다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휴게 시간은 휴게 시간이라 해서 돈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휴게 시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둘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옛날에 써놓은 건데 어쨌든 업무 시간과 업무 내용 그리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자세하게 적어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그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행위자가 굉장히 은밀하게, 교묘하게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사건을 뭐 조사를 해보면요. 명백하게 이 사람이 괴롭혔다. 이 사람이 명백하게 성희롱을 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명백하게 이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보통 형사처벌까지 가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언어적으로, 은밀하게 이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증거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일기, 제가 말씀드리면 일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그 행위를 당했을 때 그 행위를 당한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제 목격자의 입장에서 본 것처럼 작성을 하는 거죠. 뭐 그 행위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만약에 뭐 책상에 앉아 있었으면 책상
행위자의 그 책상에서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서 갑자기 와가지고 뭐 어떤 말을 했다든지 어떤 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구체적인 문구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자의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도 묘사를 해주면 좋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작성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이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 일지를 좀 작성을 해두고 만약에 이제 이런 행위자가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성희롱하는 발언이나 괴롭히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겠죠. 그 증거를 확보해서 사건 일지와 내용이 일치하게 왜냐하면 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관성이 없어지면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맥상통하게 사건 일지와 그 증거가 일맥상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 거죠.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는 게 뭐 괴롭힘을 예를 들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상사가 내 업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좀 심하게 한 40분 정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그런 타박을 했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그런 모욕감이나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 행위만 가지고 그냥 40분 동안 얘기를 했다. 요거 가지고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나 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적어두시면 좋고요.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행위자 그리고 행위 그리고 시간별로 나열을 해주시는 게 조사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괴롭혔구나 이 사람이 성희롱을 했구나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행위, 시간별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게 불법일까요? 불법일 수는 있어요, 사실. 음성권 침해에 대한 그런 소지는 있는데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그 음성권 침해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뭐 임금체불이나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신고하는 거는 내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이제 그 남산 그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귀에다 꽂고서 이제 어디 숨어가지고 막 녹음을 듣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는 거고 제3자의 그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도청이고 증거로 쓸 수 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서로 간에 대화한 거에 대해서 녹음을 하는 거는 충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녹음도 우리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거는 있어요. 녹음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증거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 제출을 한다는 건 사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개인이 결국에는 나는 녹음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장 내에서 이제 고립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진짜로 이 녹음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내 권리가 구제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저는 바로 제출하는 것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는 녹음으로 동의 없이 녹음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나 이제 뭐 SNS 메시지 같은 것도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위를 했다면은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가 이제 증거로 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 이제 갑자기 문자로 막 갑자기 사과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따졌을 때 뭐 거기서 뭐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카톡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 문자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참 그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은 그 피해자는 사실 견딜 수 없는 그런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기록을 좀 삭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고통을 감내하시더라도 백업을 좀 해두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하면서 이제 진술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데요. 신고를 하기 전에, 웬만하면은 신고를 하기 전에 그런 진술서들, 동료들의 그런 증언들이나 그런 발언들을 확보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신고가 들어간 다음에는 그분들도 이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진술서 같은 걸 안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가능하면 받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그 증거 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거나 또는 뭐 임금체불이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권리 침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면은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통장 내역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구글 GPS를 항상 켜놓고 다녀가지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버스나 뭐 자가용 뭐 이렇게 출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사업장에서 쓴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업주가 주장을 했는데 뭐 구글 GPS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뭐 증명하는 방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을 했으면은 우리가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이제 가서 신고를 해야겠죠? 노동청은 그렇습니다. 노동청 신고는요, 그 사업장 주소 근처에 있는 노동청에서 보통 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신고는 뭐 종이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인터넷들 많이 하잖아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거기서도 인터넷으로도 임금체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서를 접수를 하고 나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안에 출석을 요구하는 그 출석 요구서가 오던가 아니면은 감독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감독관한테 연락이 오면은 감독관이 그 정하는 날짜에 꼭 갈 필요는 없고요. 내가 가기 편한 날을 감독관이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통상 한 연락이 오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그 날짜를 잡고 출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석을 하게 되면요, 조사는 그 3자 대면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이제 가해자나 아니면 사업주랑 대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분리조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 사업주와 노동자 간에 그 주장이 너무 다르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에는 3자 대면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진술조서라고 해서 이제 감독관이 지금까지 발언하고 이제 내가 답변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진술조서를 주고요.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해서 조사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술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한 거랑 다르다라고 하면은 감독관한테 요구해서 내가 말한 걸로 변경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서 임금체불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감독관이 화해를 뭐 권고를 하거나 그 임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급이 되면은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형사처벌 절차로 밟게 됩니다. 이제 뭐 벌금이라든지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게 되겠죠.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은 그 옛날엔 체당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보전하는 그런 금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어느 정도 요건이 맞으면은 국가로부터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라는 건데, 진정서는 그 고용노동부에 이제 그 방문하시면은 그 양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쓰는 양식은 이렇게 씁니다. 양식이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인의
진정인의 정보가 내 이제 신상 명세가 나오고 그 사업장에 이제 신상 명세가 나오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양식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진정인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생년월일 정도,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내 주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업장 정보를 적어줘야죠. 사업자 이름, 연락처, 주소, 사업장 이름 이런 것들을 쭉 적어주시면 되고 근로자 수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이제 사업주가 이제 연락 받을 수 있는 번호를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뭐 꼭 대표 번호가 아니라 핸드폰 번호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노동부에 이제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결국 감독관이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주가 이제 출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연락처가 좀 불투명하면은 그 출석이 잘 안 돼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서 사건은 좀 우리 돈 빨리 처리하고 빨리 내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잘 적어주셔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금체불 2달 동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은 내가 뭐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얼마를 못 받았다. 아니면은 연차를 받는 사업장인데 1년 동안 일했는데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15개를 받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진정 내용 작성하는 거는 이제 내가 법적으로 위반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11월 분의 임금, 뭐 미사용수당, 퇴직금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받은 금액을 내가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로 이제 들어오는 상담인데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에 있다 보면은 전화 상담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뭐 법적인 내용 말고 뭐 주휴수당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주 질문이 들어와서 가지고 왔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금 내역서, 그 통장에 이제 입금된 그 임금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4대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내가 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그런 증명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증거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신고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실까요? 증거가 없어도 노동청에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3자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말했던 위법이 발견된 거죠. 불법이 발견이 돼서 시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양자 간에 너무 의견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증거가 없으면은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3.3% 떼고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그 근로기준법상 그 노동자에 해당한다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부당해고 구제. 내가 해고당했을 때 그 구제 신청이랑 최근에는 이제 내가 이제 여자라서 아니면 내가 남자라서 뭐 돈을 좀 적게 받고 있다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1번이랑 6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해고가 있을 때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3개월이 넘어가면은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건이 돼버리죠. 그래서 항상 이 3개월을 지키셔야 되고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한 3달 뒤에 신문회의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재판장 같은 곳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심이라고 하는 공익위원 2부터 먼저 질문하고 공익위원 3이 질문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 진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회의 하기 전에 그 내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서를 한 두세 번 정도 내고요. 회사도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돼서 마지막에 이 심판장에서 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석을 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바로 문자로 저녁 8시에 알려줘요. 그래서 이 출석하고 난 날에는 8시까지 이게 내가 이겼나 졌나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나오는 그 법원 판결문처럼 뭐 해고는 부당해고다, 뭐 돈을 줘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거나 졌거나 했을 때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은 판정문을 받은 다음에 1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네,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에 결정한 것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고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갑자기 문자로 나오지 말라 그랬으면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네, 해고는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하면은 부당해고다,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직서를 쓰는 것을 강요할 때 우리는 사직서 쓰는 거를 거부를 해야 돼요. 사직서를 쓰면 이제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직서는 최대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 포함해서 5명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 수로만 5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노동청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혼자서 이걸 뭐 이런 절차나 뭐 법 위반 사항을 알았다 그래서 이걸 혼자서 고민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나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은 우리의 권리 구제가 조금 더 쉬워지실 것 같고요. 이거 카카오톡에 친구 초과해서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네, 우리 권리 침해를 받지 않고 정당하게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쾌한 강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강연해주신 두 분의 노무사님들과 김혜원 청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선 청소년 근로자 대표로 참여해주신 김혜원 청소년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때부터 취업을 해서 지금 노동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 김혜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궁금증들을 접수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그때마다 수습 기간이라며 월급에서 30%를 삭감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최저시급에도 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노무사님들과 청소년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전액불이 원칙입니다. 전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수습기간 중에 10%는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30% 삭감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잘못된 부분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등학생, 알바생이라고 한다라고 한 거 보면 수습기간 중에 10%를 삭감할 수 있는 조건이 1년 미만의 계약직이나 아니면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습기간 10%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있는 학생이 고등학생이고 알바를 한다는 거 봤을 때는 계약직일 가능성이 높고 단순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봤을 때는 그 부분 자체는 다 불법인 거
그렇습니다. 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 꼭 이 내용을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과거 가출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사례를 들은 적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근무를 하는 곳에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출을 하면 어쨌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이 안 되고, 또 이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알바를 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리는데, 오히려 이제 사업장이나 그런 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곳에서는 그 사람의 처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너 내가 자르면은 너 굶어 죽는 거 모르냐, 너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써줄 것 같냐라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착취하고, 아이들은 이제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자기가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또 정말 일할 곳이 없으면 성착취로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약자로 내몰리는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마음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고, 노무사분들의 답변 역시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고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뭐 근로계약서를 뭐 뜬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사업주는 이제 네가 이제 사인을 했으니까 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아까 뭐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권리 침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구제받는지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이나 뭐 최저임금법 같은 것들은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이제 서로 간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이제 하회하는 그런 조건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나머지 이제 금액들을, 권리가 침해된 부분들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이야기로는요. 4월에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임금 인상 계약은 11월에 이루어져 11월에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임금의 소급표 부분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된 거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다만 그 지급되는 날짜에 재직이라는 부분 자체를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되는 날에 재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사 간의 약정으로 재직한 중이라도 지급하겠다라고 어떤 문서화된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 그러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번째로 질문 주셨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시 근무지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줄 때 별도로 개인이 신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에서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내 성희롱이랑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내 신고 그리고 사회 신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직접적인 이제 가해자일 때에는 바로 노동부에 이제 신고하도록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사업주가 바로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닐 때,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 팀장이라든지 뭐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내 신고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면은 내부에서 조사를 하도록 지금 사업주한테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해자랑 피해자를 좀 분리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피해자한테 유급 휴가라든지 뭐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그 가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아니면은 징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또 유급 휴가나 그 휴직 아니면 배치 전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사실 금전적인 보상 같은 것들은 뭐 정신적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보상에 대한 그런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보상은 아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자가 얻는 그 고통이 복구가 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피해를 조금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주가 뭐 휴가 같은 것들 아니면은 최근에 EAP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피해자의 그 피해를 잘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좀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제 성희롱으로 내가 피해를 본 부분 이는 대부분 이제 정신적인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을 앓는다든가 뭐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정적인 피해에 의해서 내가 어떤 치료비나 상담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 산재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 괴롭힘에 의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을 산재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방법 감사드립니다. 5번째 질문으로는요. 일을 하는데 카톡으로 1시간 동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괴롭죠. 일단 괴롭죠 너무. 근데 그거는 그 이제 한 문장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 지시를 한 게 만약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내가 일을 하다가 업무 실수를 한 것들에 대한 이제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그 실수한 게 너무 많으니까 1시간 동안 뭐 지적을 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게 뭐 직장 내 괴롭힘까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이 1시간 동안 그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그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되게 사소한 그런 실수 같은 거를 잡고서 1시간 동안 뭐 그렇게 지시를 하고 괴롭힌다든지 하면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1시간 동안 얘기했다. 요렇게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 앞뒤 사정이랑 뭐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은 이제 하는 신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다음은 짧게 질문 주셨는데요.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뭐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예인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에는 불가하고요. 13세부터 15세까지는 노동부로부터 취직 인원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은 에 한해서만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5세에서 18세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소 근로자라고 해서 부모님의 동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통해서 근로가 가능하고요. 18세 이상 근로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모든 일은 15세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15세 미만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인데요.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불합리함을 모두가 목격하고 알고 있지만 나서지 못하다가 동료가 본사로 고발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상사는 징계를 받은 후 억울하게도 내부 고발자를 자신으로 지목하여 저에게 어려운 업무를 배분하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저와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죠. 아까 그 앞뒤 맥락을 봤을 때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사내 신고, 네, 사내 신고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아까 일업에서 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을 근무하게 되면 15개의 연차 휴가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 한 달 만근하면 1일의 연차 휴가, 안가 월차 휴가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 자체는 뭐 아르바이트생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막론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라는 부분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근무 시간이 짧던 뭐 알바던 뭐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연차란 부분 자체는 당연히 발생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한 적이 훨씬 많습니다. 작성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업주한테 이제 작성하도록 좀 요구를 해보시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는 과태료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신고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작성하기가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근로계약서를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얘는 못 쓰겠네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신고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과태료 500만 원 부분 자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주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사장님 이렇게 하면 그 과태료가 있대요. 사장님 아셨어요? 괜히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괜히 불이익 받으면 곤란하시니까 제가 근로계약서를 어차피 얘기 나눈 거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만들어 올게요. 한번 보시고 사장님이 뭐 그게 조건이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사인하는 걸로 해서 서로 하시자고요. 안 그러면 괜히 안 했다가 나중에 사장님이 불이익 받으면 괜히 제가 미안해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일단 듭니다. 뭐 또는 학생이다 보니까 뭐 선생님이 근로계약서 받아오라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어쨌든 근로계약서가 현실적으로 작성하기 게 쉬운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때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19살 때 특성화고 계열에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겪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초과 노동에 대해서 뭔가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월급을 한 달에 6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건 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고,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아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3개월 동안 60만 원씩 받고 일을 했었고, 이후에도 막 이제 그런 사대보험 상실 신고도 안 해줘서 재취업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도 제가 그걸 다 부당한 행위인 줄 모르고 참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해야 되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지? 라고 의문을 품었었는데, 이후에 취업을 한 직장에서는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 그때랑 똑같은 일이네. 이거 잘못됐네. 라고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딱 봤을 때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이런 노동법에 있어서 특히 청소년이나 약자의 경우에서는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돕기 위한 자원이 제 경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공감해 줄 수 있고, 이게 잘못됐다가 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론 고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또 법이 있어야 우리가 또 약자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법을 더 알게 돼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할 건데요. 세 분 다양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무대는, 네, 잠깐.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2021년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 토크 콘서트의 순서는 이것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미하일 칙센미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이 반드시 불쾌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노동은 늘 힘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힘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노동도 충분히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으며 사실 노동은 종종 인생의 가장 즐거운 부분 중에 하나이다.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이 굉장히 힘들어도 이 노동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즐거움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걷게 될 걸음걸음마다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사업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센터까지 방문해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관객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